자, 보세요. 거기 이제 벨로의 작품과 도연명의 작품 비교 연구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원래 비교 문학 이런 쪽이 제 전공이에요. 이게 제 박사 논문, 제가 쓴 거예요. 제가 박사 논문 쓰신 거예요? 박사 논문의 이제 일부죠. 다는 아니고, 제 박사 논문 원래 이제 셀린저와 벨로의 작품과 도연명의 작품 비교 연구인데, 그중에 셀린저 좀 빼고 벨로만 제가 이렇게 넣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예? 아니 우리 회원이 몇 명인데 그 언니 빠지면 자기랑 나랑 2명밖에 안 되는 거야. 아, 새로 안 나오는 거야? 없지.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뭐 오실 수도 있고 나오는 안 올 수 있어. 아니 뭐 모르죠. 오실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불교와 노장 사상인데 이게 비교 문학 연구의 차원에 따라서 유대계 작가인 벨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벨로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벨로 작가는 유대계 작가예요. 유대계 작가는 뭔지 알죠? 유대계 작가는 이스라엘 쪽에 네네. 작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벨로가 있고 여기 이제 도연명이라는 작가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저는 시인이 있고 이 두 사람의 공통 분모가 불교하고 노장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좀 이해가 쉽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벨로의 허족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제가 도연명하고 좀 비교를 한 게 이 박사 논문이에요. 이렇게 쓴 논문이 전무 후무야지. 이런 논문 영문학과에서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좀 동양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쓰게 됐는데, 그래서 이 벨로 작품과 도연명 밑에 있죠? 그 넷째 줄에 시간과 공간이 달라도 이 불교와 노장 사상을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공통 분모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하여튼 뭐 이걸 그대로 읽지는 않고 좀 부연 설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연결의 토대가 뭐냐? 그냥 뭘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네. 그 허조글을 공부해보면, 읽어보면, 루디빌 곡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건 읽어봤죠. 네네. 그 주인공이 이제 루디빌 곡에 딱 있는데, 이 루디빌 곡에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요. 루디빌 곡에서 어디로 가요? 나중에 시카고로 가죠. 이 주인공이. 시카고로 갔다가 다시 루디빌 곡으로 오게 돼요. 이 허조글을 읽어보시면. 이 허조글은 한 번 읽어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철학적이고 되게 잘 쓴 책이니까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도연명도 마찬가지죠. 도연명이 원래는 뭡니까? 그 전원에 있다가, 맞죠? 전원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관직계에서 팽택현령으로 가요. 팽택현령. 현령으로 가서 몇 개월 안 있다가 아 이거 못하겠다. 비 맞추고 하려니까 다시 전원으로 돌아와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착안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빌 곡에서 시카고로 갔다가 다시 루디빌 곡으로 가는 게 도연명이 전원에서 다시 관직, 그러니까 팽택현령이라는 관직이라고 쓸게요. 관직. 관직의 세계로 갔다가 다시 전원으로 돌아오는 것과 공통 분모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루디빌 곡 뭐 그건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도연명에 작품에 나오는 전원이 모두 다 자연에 존재하잖아요. 맞죠? 이해 안 가면 안 간다고 하세요. 그리고 선적 각성이라는 건 깨달음이라고 써요. 각성이라는 말이 이제 논문에 나오는데 깨달음을 좀 어려운 말로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 말죠. 깨달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향의 추구의 장소다. 맞죠? 이 전원 루디빌 곡이. 그리고 이 객관적 상관물은 상징이라고 써요. 상징. 이게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을 이제 좀 더 어려운 말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세 줄. 이게 이제 원래 T.S.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을 썼어요. 객관적 상관물.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그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필자 저는 이 연구를 위해 벨로의 작품을 이제 도연명의 작품과 비교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제 노장사상, 불교를 중심으로 이제 네 개를 본 거예요. 선사상, 이상향 추구, 공사상, 노장사상.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건 어차피 여러분이 또 동양 공부도 했잖아요. 문학병학과 다니면서. 그래서 이 벨로우가 이 전기적인 사실에서 보면 선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써버리면 벨로우가 정말 동양학 공부했어?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백그라운드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보세요.
벨로는 전기적 사실에서 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렸을 때 불교와 인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힘으로 선이라는 게 원래 이제 일본어로 젠이라고 하는데 써보세요. 젠 부디즘이라고 그래요. 젠 부디즘. 원래 이 선이라는 게 참선할 때 이 선자거든요. 요 정도 쓸 줄 알죠? 참선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선한다는 뜻인데, 이 선자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선자를 보면 이게 헛단자잖아요, 헛단자. 이거 알아요? 홀로 단자. 홀로 단자. 홀로 단자고, 요게 이제 신의 계시란 뜻이에요, 이게. 신의 계시. 신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걸 신의 계시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이제 어떤 제기 같은 거 할 때 제가 이야기했나요? 제기 같은 걸 놓으면 여기다 생고기 놓을 거 아니에요. 피가 뚝뚝뚝 떨어지죠. 여기 단 위에 여기 뭐가 있고 피가 뚝뚝뚝 떨어져. 신에게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그러니까 혼자서 신에게 이렇게 뭔가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참선이라는 게. 그렇죠. 이게 선이죠. 참선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불교와 인연이죠. 혼자 힘으로 선을 참선할 때 선자예요. 서구로 가져와 이식한 일본의 선불교학자인 다이세치 스즈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본에 강연을 듣는 등 선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나오죠. 내가 벨로에게 불교 부처에 관심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그는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죠. 불교에 관한 책을 여러 서적을 읽었고 어린아이였을 때 읽기 시작했어요. 시카고에서도 뭐 이런 출판사가 있었죠? 그래서 읽었어요. 그리고 30년 전에 뉴욕에서 스즈키의 불교 강연에 감명을 받아서 그에 관한 책들을 넘겨보세요. 많이 읽었다. 이렇게 실제로 이건 이제 제가 인용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실제 전기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벨로우의 대표적인 그 두 번째 페이지 넘기면 허조구는 동양적 관점에서 고찰해 볼 때 상당히 불교적이에요. 이 허조구를 읽어보면 되게 불교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 텐데. 그래서 이 허조구는 이게 이제 자기 성찰이 되게 많아요. 나를 반성하는, 맞죠? 계속 글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어로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그래요. 자기 성찰, 셀프 리플렉션. 써놓으세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이 지나치게 지성에만 의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제 지적 탐구를 멈추고 이제 자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성이 내면적 탐색 이후의 깨달음으로써 선적인 각성과 상통합니다. 이 벨로우라는 사람은 소설들이 되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되게 유대계 작가인데 재밌어요. 글들이 좀 철학적이고. 이 비의 왕 핸더슨, 이제 우왕이라고 돼요. 비의 왕이니까 우왕. 비우자 써가지고. 핸더슨이라는 것도 불교적 관점인데 주인공 핸더슨이 무의미한 일상생활, 생중사와 같은,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것 같은, 이걸 생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아프리카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 아프리카의 여행은 실제 여행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내면의식의 여행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불교적 관점이 학장의 12월이라고 있죠. 그 밑에. 이것도 이제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뭔 뜻인 줄 아세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뭐냐고. 색은 물질. 물질이 공하다. 색즉시공. 아니 뭐 비슷한데 이 색즉시공을 이 색이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색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색깔. 두 번째가 여자. 색을 밝힌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세 번째가 유해세계라는 게 있어요. 물질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그러니까 뭐 물질도 되는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유해세계. 네. 유해세계. 그러니까 색즉시공하면 유해세계가 곧 무해세계다. 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무해세계는 곧 유해세계고. 여러분 종교 쪽을 공부를 하셔서 잘하시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밑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체프먼은 그 밑에 들락 있죠. 벨로의 모든 소설은 이야기 수법과 탐구하고 있는 인간 체험 영역에 등장하는 공통된 특질이 있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에. 인간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맥락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주인공들이다. 써졌죠? 네네. 네, 요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우리말에 옮겼습니다. 그 밑에 단락에 이제 도연명은 뭐냐? 도연명은 동진 시기의 전원 시인이에요.
뭐 도연명은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문학에서 전원생활, 귀거래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네.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사짓고 부지런히 살았고요. 전원시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시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산수시라는 게 있고 전원시가 있어요. 산수시하고 전원. 이 차이점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 중문학을 안 하셔도 모르실 거예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두 개. 산수 자연. 풍경을 보는 거. 풍경 이거는 풍경 아니에요? 저는 생활.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이게 농촌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의 유무예요. 농촌 체험을 하면 전원시고 그냥 농촌 체험을 안 하고 아 산이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해. 예, 이 사람은 실제로 막 호미로 감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 도연명은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농촌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 나오죠. 농사 지으면서 부지런하게 살았던 생활과 이상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젊은 나이에 벼슬길에 오르려는 것과 은퇴의 갈등 여러 번 방황하다가 은퇴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노장사상적인 사유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고대 학자들은 3페이지입니다. 도연명의 사상을 두 가지로 하는데 노장사상과 불가사상이에요. 노장사상은 노자와 장자예요. 여러분 뭐 문화교양학 공부하시면 노장사상 다 배우잖아요. 노자, 장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가라고 하면 학문적인 거고요. 불교라고 하면 뭡니까? 종교적인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불가사상. 그런 참선 이치를 이제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로우 작품과 도연명의 작품을 비교하는데 공통분모인 불교와 노장사상. 위진시대가 중국의 위진 남북조가 있는데 위진시대가 노장사상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 불교사상은 공을 설하고 말씀하고 무상, 헛되도다 이런 뜻이에요. 무아. 이 무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주장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무아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삼법인이라고 해서 일체 계고 제법 무상 제법 무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네. 다녔으면 많이 아시네. 일체 계고 삼법인에 보면 일체 계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고통이다. 맞죠? 네. 일체 계고. 그다음 두 번째가 재행무상. 인생의 모든 행동은 더덥다. 재생. 세 번째가 재범무아예요. 재범무아. 그러니까 재범무아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와 지금하고 이렇게 보면 예,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기본적인 뭐 얼굴, 눈 이런 건 똑같아. 그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성형수럼 달라지겠지만.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 막 주름살도 일고 막 달라지죠.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범무아라는 게.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새 변해서 막 주름살도 늘고 뭐 그런 거죠. 그게 재범무아예요. 이것도 이제 칭할 게 없다. 그렇죠, 맞아요. 나라고 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해골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무하죠. 불교 자체가. 그러니까 머리 깎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스님들도 가서도 실질적으로는 다 뭐 싸움하고 뭐 복잡해요.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가. 유사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장 사상이 원래 중국에 유입이 됐고요. 불교와 노장 사상은 그 노장 사상 속에서 불교가 나와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래 노장 사상이 처음에 나왔고 노장 사상의 어떤 내용들 보면 불교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무슨 차이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차이를 뭐 실질적으로 뭐 파악하기 쉽진 않은데 약간은 이제 이 노장 사상이나 노자 장자는 약간은 불교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고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노자 장자 특히 이제 장자는 인생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들고 노자 같은 사람은 정치적인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총욕약경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총자잖아요. 욕될 욕자, 같을 약자, 놀랄 경자. 이 말 처음 들어봐요? 네. 총욕약경이라고 그래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은총을 입을 때나
욕됨을 당할 때나 놀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은총을 입을 때 놀란 듯이 행동하지 않죠. 네. 내가 누구의 오른팔이야, 막 대통령이 오른팔이야. 그럼 정말 막 목에 기부싸고 다녀. 근데 내가 이제 갑자기 뭐 유배를 간다든가 지위가 떨어지면 놀란 듯이 행동해. 그렇지 않겠어요? 아, 나를 또 이렇게 죽이러 어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총욕의 악경이거든요. 이게 옛날, 이게 3000년 전에 쓴 말인데 지금하고 뭐가 달라요? 총욕의 악경. 그 다음에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라 있죠? 네. 이게 공성심태라는 게 있어요. 공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면, 공성효과는 이겠죠? 공성, 몸 신자. 몸은 물러나라. 우리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 있죠? 네. 이게 노자간 말이에요. 공이 다 이루어지면 몸은 물러나야 돼. 우리 공이 이루어져도 안 물러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죽여야지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차이가 뭔 차이가 나냐고 그랬는데 약간 이 노자의 장자의 그 사상들은 정치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불교도 물론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불교보다는 이제 훨씬 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왕들이 읽은 책이에요. 노자 장자가 그냥 뭐 일반인이 읽는 게 아니에요. 왕들이 어떻게 하면, 물론 이제 뭐 공자 맹자도 읽었겠지만 이 노자 장자를 많이 읽었어요. 왕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만 이야기해.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노자 장자는. 그러니까 그 정도 뭐 여기서는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 노장 사상이 불교에 유입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필자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벨로의 허족을 중국의 전원시인 도연명과 불교 노장 사상이라는 지평에서 비교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진짜 조금 감이 오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자 직강으로 들으니까 좀 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벨로우의 소설 허조구에 대한 접근은 여러 가지 이루어져요. 비평적 접근이 되게 많은데 주로 내면 심리 고찰, 거기다 줄 쫙 적었어요. 내면 심리 고찰에 초점을 맞춰줘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선사상 측면에서 보려는 시도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예가 김경애의 선에서 보는 벨로우라는 걸 썼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썼죠. 근데 이분은 선 참선하는 쪽으로 이렇게만 쓴 책이 하나의 논문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벨로우의 작품을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나왔죠. 벨로우 작품의 주인공은 뭡니까? 현대 위기에 적절히 대처할 질서, 도덕관을 가지고 재확립하는. 그러니까 어떤 되게 반성하는 사람이에요. 이 허조구라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일 밑에 보세요. 이게 이제 제 논문의 포인트거든요. 벨로우의 작품을 동양의 불교적 측면에 다룬 시도는 많지만 벨로우의 소설 중 하나인 허조구를 비교문학적 차원에서 동양의 다른 작가와 비교하는 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원래 박사 논문은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돼. 딴 사람들이 안 쓴 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점에 착안해서 벨로우의 소설 허조구를 넘겨보세요. 도연명의 작품과 불교와 노장 사상의 관점에서 이 동서문학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마 처음에 이걸 뽑으셨을 때는 도대체 뭔 소린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설명 들으시면 조금씩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4페이지에 보면 선사상부터 설명하면 이 선사상에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선사상은 뭐냐면 일단 루디빌 고흐 아까 이야기했죠? 네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이 허조구의 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조구가 루디빌 고흐에서 시카고에서 루디빌 고흐로 갔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이제 이거 좀 설명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써보세요. 본질적 자아. 여러분 오늘 이거 듣는 건 상당히 심오한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이기적인 자아. 다시 본질적 자아로 가는.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동심원적 구조로 가는 거예요. 동그라미로 가죠. 동그라미. 동심원이 동그라미 아니에요? 네네. 동심원적 구조라는 거. 본질적 자아가 이기적인 자아가 됐다가 이기적 자아가 다시 본질적 자아로 가는. 그걸 이제 동심원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다. 그러니까 단지 루디빌 고흐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조구의 각성이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조구의 전원에 대한 묘사가 뭐 이거 읽어보셨을 때 대충이라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먼지 나오죠. 네. 책에 보면 막 먼지 되게 많이 나와요. 거미줄. 뭐 목피병에 걸려 죽어가는 느릅나무. 그러니까 지금 대충 읽으셨으면 다시 한번
제 강의 네. 들으시고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게 이제 허조고의 정신적 갈등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허조가 보면 부인과 그 밑에 나오죠. 불륜을 이제 범한 네. 이 거스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거스바흐를 죽이려고 했다가 자신의 딸 준을 목욕시켜 주는 걸 보고 이제 이 목욕시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비평해서 세례한다. 세례 이런 의미로 또 봐요. 세례 있잖아요. 세례. 그래서 이 악이 나쁜 뜻으로 가득한 마음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작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아무에게도 전할 말이 없다. 이 책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상당히 허조가 무명의 상태에서 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명이라는 것은 밝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무명. 명이란 건 밝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혜가 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무명. 밝음이 없는 거니까. 이건 지혜를 좀 깨달았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무명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기 이전. 깨달음을 얻은 후. 이렇게 써놓으셔도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설명 알아들으시겠어요? 깨달음을 얻기 이전과 이후라는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허조고의 주인공 허조고는 이제 그 밑에 보겠습니다. 처의 권위도 있고 교직을 떠나서 산장에서 이제 거치하면서 글 쓰는 일을 상당히 많이 해요. 루디빌 곡에서. 그래서 오두막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현재로 와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랄까 우리가 이제 그 국문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이걸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갔다가 다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가. 역순행적 구성. 이런 용어가 있어요. 요즘 소설들이 막 예, 시간차를 너무 그렇죠. 많이 바꿔놔갖고 흐름을 이해하기가 그게 정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네.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자 과거를 회상하죠. 루디빌 곡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적 각성인데 이 선승 청원 스님이 말하는 선적 깨달음의 세 단계 유사한데 우리가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성철 스님이 한 말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성철 스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이게 성철 스님이 한 말로 알고 있는데 이건 청원 선사 있죠. 밑에 있죠. 이 청원 스님이 한 말을 성철 스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하여튼 그래서 내가 깨닫기 전에는 밑에 나오죠. 산을 보면 산이었고 물을 보면 물이었어. 내가 깨달음의 문턱이 들어서니 산을 보면 산이 아니고 물을 보면 물이 아니에요. 그러던 것이 깨달음을 얻자 산은 산이었고 물이 물이.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들으면 어렵죠. 우리가 여러분이 문화교양학과를 갔다고 치자 이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이 논문을 처음에 보면 이게 좀 이해가 가요? 잘 안 갈걸요. 그냥 뽑아만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건 글씨야. 근데 좀 더 이걸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네?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지금 이제 공부하시면서. 근데 이걸 다 끝내고 나면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 본질적인 자아가 좀 더 다른 생각으로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처음에 사는 산 물은 물과 마지막에 사는 산 물은 물은 다르겠죠. 네. 처음에는 그냥 자연일 뿐인데 그 다음 깨달음을 얻고 난 자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성철 스님의 말이 아닌 거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청원 선사의 말을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선에서 자연을 보는 단계는 있는 그대로를 자연. 나오죠? 이제 제 설명 들으면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자연은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생각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뒤엎는 인식의 대혁명이 생겨나. 여러분이 국문학을 안 하셔서 뭐 그러는데 국문학을 하면 저번도 규원가를 이야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허난설원이 지었다. 우리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문학을 공부하면 이 허난설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균이 이제 사랑하는 기생이 지은 글이다. 또 이런 막 주장이 제기가 된다니까. 뭐 그런 주장이 제기가 돼. 근데 다시 또 이제 그런데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는 또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뭐 그런 거 넘어가기 가능성이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보세요. 벨로의 대표작인 찾으셨죠? 허조그는 선사상 관점에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전의 상태인 본질적 자아의 상징 루디빌 고혹 맞죠? 아까 다 설명했어요. 고혹을 떠나는 것은 현대사회의 근간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허조그의 이기적 자아 정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혹으로 들어오는 것은 각성의 상징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과 다른 깨달음. 그래서 벨로의 출발점 그 다음 단락이 있죠. 인간의 평가전함이 가치 상실이라는 현상에 대한 20년대의 한 답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김우창 박사가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영문학 쪽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허조그를. 그래서 이 허조그는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솔 벨로의 노벨 문학상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노벨 문학상 했잖아요. 고도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사건의 관점에서 허조그의 중심 있는 상황은 허조그의 이혼이에요. 이혼에 동그라미 쳤어요. 읽어보면 이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문학 교수죠. 두 번째 결혼의 실패로 인해서 정신 착란 반 상태에 빠지고 발송되지 않는 편지를 계속 써요. 여기 밑줄 써요. 발송되지 않는 편지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 편지를 통해서 개인적 실패를 뭐 서구의 뭐 미국 사회의 테두리 속에 설명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또 이런 말 나오죠. 그러나 사고가 당신의 존재의 꿈으로부터 깨울 수 있을까? 그것이 혼란의 두 번째 영역. 또 하나의 복잡한 꿈, 지성의 꿈, 전적인 설명에 기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H는 제가 허조그의 머리 글자 썼고요. 원래 박사 논문에서는 이게 원문이 있는데 그냥 제가 학계에 발표할 때는 원문을 뺀 거예요. 원래는 영문학 그 논문을 쓸 때는 이 영문학 논문이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원서에서 찾아가지고 이게 몇 페이지 있는지 또 찾아봐야 돼요. 그걸 다 찾아봐야지 이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원문이 원래는 이제 있는 건데 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뭡니까?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를 편지에 많이 썼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실천이 따르지 않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만 사고해. 이 허조그는 이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사고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허조그가 그래요. 이제 읽어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지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벌써 새해가 막 4월 됐는데도. 그래서 이 벨로의 소설 허조그의 부분에는 루디빌 전원 묘사가 나와요. 보세요. 언덕진 정원의 풀밭에서 들과 숲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요. 녹색의 눈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풀밭의 뾰족한 끝에 이 느릅나무에다 붙어있어요. 이 느릅나무가 어떻게 보면 허조그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피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 나무 이게 또 허조그의 마음인 거예요. 검푸른 빛이었다. 그렇게 큰 덩치인데도 붙어있는 나뭇잎 몇 입 안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고전 문학이든 이런 걸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문학을 안 하셨어도 이제 국어 좀 공부하셨을 때 이게 이제 공간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공간적 배경. 이 시간적 배경은 아니죠.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허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목피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도 또 나오죠. 텅 빈 집안에서 한 바퀴 돌다가 먼지와 거미줄이 덮인 유리창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허조가 먼지와 거미줄에 비친 모습을 봤다는 것은 세속적 진망, 진망이라는 게 뭐냐면 티끌 진자에 그물 망자예요. 그 한자 잘 모르시면 써놓으십시오. 티끌 진자에 그물망.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세속을 뭐 진망이라고도 하고 홍진이라고도 해요. 홍진. 홍진이란 말 들어봤어요? 붉은 홍자에 티끌 진자. 홍진이란 말 쓴다고. 홍진. 홍진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춘곡, 정극인의 상춘곡에 보면 나오거든요. 홍진에 묻힌 분의 인해생이 어떠한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진망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은 이렇게 거미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미가 아시죠? 이 미끼 잡을 때 거미줄 쓰잖아요. 뭐 나비든 뭐 파리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 막 거미줄에 잡히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뭐 누가 이간질 당하거나 이렇게 다 그런 거예요. 거미줄 조건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네, 거미줄.
거미줄에 한 번도 안 걸리고 사신 분 대단한 거예요. 인생을 그렇죠? 그게 현대사의 축소판이에요. 저를 몰라. 걸렸는지도 모르고 삶이 버둥버둥거리다가. 그래서 이 도연명의 시에서도 자연물을 자신 상황과 발견을 해서 이제 하는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난초꽃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쭉 자기를 난초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향기 품고 맑은 바람 기다리고 쭉 나오죠. 옛길 잃었고 깨달은 즉 마땅히 돌아가야지. 제일 마지막 나오죠. 새가 잡히면 활은 버림받는다. 그래서 뭐 한문도 제가 이제 다 집어 넣었는데 한문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 넘겨보세요. 그래서 6페이지에 이제 밑에 보면 한문 넘어갔고 이 전반부에서 도연명은 자신을 어때요? 밝은 맑은 바람을 기다려 높은 향기, 덕풍, 그러니까 덕의 바람이죠. 그리고 사방에 퍼지는 그러니까 난초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이 난초가 되게 중요하죠. 말하자면 금난지교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금석과 난초의 사귐에서 이게 난초가 되게 키우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난초가 하여튼 잘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다 죽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 육아의 근본 이념이 학문과 덕성을 수양해서 살게. 그래서 출사, 이 벼슬이에요. 벼슬. 출사가 어려우면 벼슬. 그래서 벼슬하는 의도가 뭐예요? 가난을 타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벼슬을 하면 또 뭐 합니까? 사람들이 막 모략 배반해서 뭐 죽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뭐 허균 같은 사람도 막 자기가 재상 정치를 이렇게 뭐 했지만 결국은 그 거열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허균이 어떻게 죽냐면요.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 있죠? 네. 허균이 정말 파란만장하기도 하고 이제 뭐 나중에 모함죄로 죽잖아요. 반역죄. 네. 이 사람이 이제 재상을 꾸고 그래갖고 이 거열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알려드릴게. 소나 말 있죠. 소나 말. 그래서 이 동서남북으로. 네. 어머나.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 여기다 끈을 다 묶어놔. 이렇게 죽어 이렇게. 이게 정말 옛날에는 죽는 것도 그냥 사형 먹은 거는 양반이야. 그러니까 양반이네요. 사형 먹은 양반이고요. 이렇게 죽고 뭐 솥단지에 삶아 죽이는 팽형도 있고요. 헬 형벌이 다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주대사도 기주에서 네, 그렇죠. 기주도 그 장난이 아니죠. 그렇지. 그 뭐야 그게. 아유 옛날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누가 알아? 태어나서 여기 왔는지.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벼슬 때 나가면 뭐 하냐고 이거예요. 그 이야기야. 벼슬 내가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벼슬 세계 우리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관직세계 가면 그 사이에 막 그 비리가 한두 개입니까? 뭐만 이해가죠. 네. 정경 유착 뭐 제가 일일이 말 안 해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연명이 막 허리를 목을 조아려 하잖아요. 높은 사람 오면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아부도 해야 돼. 그래서 관직을 떼치고 나간 거고. 그러니까 이 난초는 도연명의 이상을 이제 실현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허저근은 루디빌 전원에서 자아 비판을 시작해요. 그 밑에 이제 자아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쭉 읽어보면 남편인데 좋지 못한 남편이 있음을 시인했다. 두 번이나 일어났죠. 첫째 처였던 데이지에게는 박대했고 둘째 처인 메들레인에게는 자기를 골탕 먹이라고 했다. 메들레인은 그의 아들과 딸은 사랑했지만 훌륭한 아버지노릇은 못했다. 양친에게 배은 망덕한 자식이었고 조국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시민구실 이렇게 계속 자기 비판하는 거 보이죠? 뭐 자기 계속 비판해. 이 사람의 그런 내면의 성찰에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밑에 나왔죠. 시카고가 한계가 있다는 걸 가요. 시카고로 갔다가 맞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루디빌 고국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시카고는 혼란이고 루디빌 고국은 안정이죠. 이제 좀 감이 오죠? 그걸 윌슨이라는 사람이 비평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카고는 혼란을 상징하고 루디빌은 안정이다. 그러니까 루디빌 고국에서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무라일체. 이게 무라일체도 원래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라일체가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모라일체 아니에요? 모라일체. 아니 모라일체 아닌데 무라일체. 모라일체. 예, 무라일체죠. 모라일체는 아니고. 모라라는 말도 있긴 있는데 모라일체라는 말 없어요. 예, 당연히 없죠. 무라일체. 그러니까 사물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몰은 그걸 없앨 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몰은. 하여튼 그래서 무라일체. 여러분이 운전을 잘하면
이 핸들과 내 손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 잘하는 거죠. 여러분이 책과 내가 하나가 돼야지 또 이게 잘 들어가는 거죠. 책 따로 나 따로 만들잖아요. 그게 물화일체죠. 그래서 제가 이 장자 제물론을 또 가지고 왔죠. 밑에 보십시오. 네.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고 춤추는 나비였어요. 자신이 장주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어. 깨어보니까 장주였어. 장주는 장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나비가 된 건지 나비가 꿈에 장자가 된 건지 몰랐다. 이런 거 보세요. 논문 쓸 때 이런 걸 다 찾아갖고 집어 넣은 거예요. 한 원문을. 이게 이제 변화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 장자는 사물과 내가 뭡니까? 그 구분이 없는 상태. 그렇죠? 이게 물화일체. 그거를 뭘로 이야기하는 건 호전몽이라고 하죠. 호접몽이라고 그러고 그 나비의 꿈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실제 세계에서는 꿈도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꿈인지를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디가 꿈이고 현실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나중에 이제 뭐 돌아갈 때쯤 되면 과연 뭐가 진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제물론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제물론에 보면 막 내가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막 사람들이 슬퍼해. 근데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산 사람을 또 봐. 그러면 쟤들 왜 슬퍼하지? 나의 육신은 있지만 나의 영혼은 저쪽으로 물론 이제 거기서 기독교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장자는. 근데 그런 걸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삶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 슬픈 거지만 죽음의 입장에서 보면 삶이 슬픈 거예요. 어렵나?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 우리도 뭐 이렇게 문화교양학과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고 방송 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이러잖아요. 애들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공부하지? 근데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지 않나요? 이 공부 아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도연명의 음주 기칠이라는 시에도 가을 국화. 이 도연명은 국화를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망우물이라고 그래요. 망우물. 이 망우물이라는 게 정말 재밌는 말인데 망우물이 뭔지 알아요? 근심을 잊게 하는 물건. 근심을 잊게 하는 물건. 말 돼요? 네. 망우물. 우리말로 씁니다. 망우물이라고 해요. 참 하여튼 옛날 사람 말 잘 만들죠. 그러니까요. 근심을 잊게. 그럼 담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망우초. 이건 도연명이 쓴 말 아니지만 그런 말을 썼어요. 근심을 잊게 하는 풀. 이렇게 쓰죠. 하여튼 그래서 이 도연명이 이제 국화로 된 술을 되게 많이 좋아했대요. 그래서 뭐 꽃잎을 따가지고 띄어 마시고 뭐 이렇게 나오죠? 술잔 하나로 홀로 마시다 취하니 빈 술잔 단지와 더불어 쓰러진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흠뻑 이슬을 먹고 신선하고 아름다운 빛의 가을 국화 꽃잎을 술에 띄어서 마셨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도연명하고 이백하고 둘 다 이 술 내기를 하면 정말 막상막할 거예요. 이 도연명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백도 장난이 아니었지만. 예. 근데 이백 같은 경우도 이제 뭐라 독작 이런 게 있죠. 달 아래서 혼자 술을 마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백은 약간 뻥이 좀 심해요. 이백은 뭐 한 번 술을 마시면 300잔을 마셔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주 한 40병 마셔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뜻을 펴지 못하는 걸 이야기한 거겠죠. 하여튼 이 독작을 하다가 술에 취해서 몸을 눕히니 빈 술단지도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물화일체네 이게. 물화일체죠. 무슨 술가. 그러니까 참 이런데도 안 쫓겨나는 게 신기해. 부인한테 그러죠. 도연명이. 하여튼 그래서 천지 만물과 일치하는 물화일체. 도연명은 벼슬살에 지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벼슬도 얼마 했도 않았어요. 행태결령을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냥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음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심상이 나오는데 국화라는 것 자체가 그 도연명이 좋아하는 술이고, 결국 루디빌곡으로 가면서 어때요? 마음을 허조그도 마찬가지죠. 이제 좀 알겠죠? 도연명이 전원으로 가면서 마음을 평안히 한 것처럼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죠. 허조그는 다양한 내적 탐색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루디빌곡에서 청소해. 이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요.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변기 속에 막 심한 냄새가 나고 뚜껑을 열고 죽은 새의 시체를 보게 되거든요.
다음에 그의 주의를 끈 것은 변기 속에 나는 냄새였다. 나무 뚜껑을 쳐들고 보니 주둥이가 달린 새의 해골과 시체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걸 잘 안 읽으신 분은요, 이거 강의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을 어디 있는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읽어보세요. 그럼 또 책 금방 읽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새의 죽음을 통해서 새가 죽었다가 아니라 허조구의 재생이라는 거. 정신적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쿨실의 스타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도덕적 생존자이고 선택적으로 삶의 측면에 있다. 고통에 대해서 즐거움, 소외에 대해서는 일체감, 자만에 대해서는 인간성, 이런 것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허조구의 또 글을 읽어보면 그런 각성, 깨달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죠. 그 각성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는데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8페이지에 보면 현실의 각성, awareness of reality라고 나왔죠. 이런 걸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모세는 그러니까 이 허조구를 보면 이 사람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관점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거 공부하셨어요? 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신에 대한 이야기. 모세는 현실을 보고 싶어 한다. 어쩌면 현실 속에 파묻혀 깊은 잠에 들지 않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유리되었다는 건 떨어져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지도 모르고 무엇을 의식하는 것은 그의 일이다. 의식하는 것은 확대 부연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을 좀 더 확장시킨다는 거, 확대 부연. 잠시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경계. 이 사람은 학자이기 때문에 그 허조구가 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학문적으로 이제 써놓은 겁니다. 어쨌든 정신적인 면으로만 고민하였을 뿐, 밑에 나왔죠? 보세요. 참담한 양상에서는 접해보지 않았어요. 허조구는 이제 책을 읽어보면 나오죠. 딸의 양육권 소송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어두운 실상을 직면하죠. 그래서 뭐 여러 이 재판을 보고 나서 인간의 추악함 이런 걸 느끼고 뛰쳐나와요. 허조구의 의식변화에서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뭐예요? 목욕탕 장면이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두 정부를 죽이고 딸 준을 데려오려고 하죠. 그의 아버지가 쓰던 권총을 갖고 이 매들레인이 사는 집을 엿봐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 매들레인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러겠죠.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막 완전히 뚜껑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주방을 들여다 보았다. 매들레인이 거기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았을 때 호흡을 멈추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스바흐가 그의 딸을 다정스러운 모습으로 목욕시키는 걸 보고 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뭐 성서적으로 볼 때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증오하는 거스바흐가 아이를 씻겨주고 아이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말 하죠. 권총을 쓴다는 것은 공상에 불과했다. 영어로 보면 firing. 이 fire가 발사하다는 뜻이 있어요. 불이라는 뜻 말고. fire라고 쓰고요. 발사하다라고 쓰고. firing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를 빼고 ing 붙인 거거든요. 이 피스톨이 권총이에요. 이 권총을 쏘는 것은 nothing but은 다만. nothing but이 다만 생각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서 장소를 빠져나오면서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인간의 영혼은 양서류와 같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Man is an amphibian. 이 허조구에서는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정말 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인간은 양서류는 개구리잖아요. 일종의 인간은 개구리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인간의 마음은 개구리와 같다. 이건 좀 더 수준이 있지만 이것도 정확한 해석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선의 마음과 악의 마음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양서류는 물에도 있고 육지에도 있잖아요. 맞죠? 인간도 어때요? 선의 마음이 있고 악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킬박사 하이드 이런 거 있죠? 지킬박사가 평상시에는 선하다가 하이드가 되잖아요, 막.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인간에게는 선의 마음과 악의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블랙스완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았어요? 네. 이거 스완이 착한 것 같은데 블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두 가지.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양서류와 같다. 양서류, 제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제 말로 쓴 거예요. 물과 육지에서 동시에 산 동물인데, 이 대사에서 허조구는 증오했던 거스바흐가 딸인 준을 목욕시켜주고 있고 준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의 영혼 양서류와 같다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준을 목욕시켜주는 장면에서 이제
선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드라는 사람은 허조고에 있어서 거스바가 주는 목욕시켜주는 장면은 악은 목욕물과 함께 허조고의 마음에서 빠져나간다. 이거 비평각한 말이에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간의 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고 넘겨보세요. 그래서 허조고는 9페이지에 보면 자신의 피해의식이나 과대 망상증이 사로잡힌 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절대로 살인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편지 쓰기를 멈추죠.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지성에 의해서라기보다 내면적 평정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이 시각에 아무에게도 전달할 말이 없다. 말 한마디도 없다. At this time, he had no message for anyone, nothing, not a single word.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로우의 소설 허조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정신적 각성의 과정을 드러냈다. 루디빌 고옥이 지금 이건 써머리 한 거예요. 읽어보면 정신적 각성 상관물 상징이라고 그랬죠 아까. 허조가 루디빌 고옥으로 들어갔고요. 깨달음을 얻은 후에 본질적인 모습. 도연명도 이랬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한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사상의 이제 선사상의 측면에서 이 허조고를 바로 그러니까 선사상이 뭐냐? 각성, 깨달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사상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자, 그 정도 하고 이상향의 추구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상향의 추구는 자, 넘겨보세요. 이 루디빌 고고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마음의 위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도연명의 음주 5라는 시에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음주 5에서 일부만 가져왔는데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꺾어서 유연히 남산 바라보네. 거기 보면 뭡니까? 채국의 채국, 차이, 채국, 동리하, 유연, 견남산.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채국, 동리하, 리가 울타리 리자거든요. 채는 켈체자예요. 국화를 캐. 그리고 유연하게 남산을 바라본다. 그래서 인가에서 초막을 엮었는데 거마. 그러니까 요즘 말로 자동차죠. 시끄러움이 없다. 그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마음을 멀리하면 땅은 저절로 외지게 된다. 뭐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도연명이 이제 이런 동쪽 울타리에서 뭘 꺾어요? 국가를 꺾는다고 그랬죠. 이게 벨로우에서도 보면 이 허조우가 루디빌의 손질 안 된 정원에서 뭘 따는 거와 비슷한 나무 딸기를 따요. 그 밑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허조고 제일 앞에 처음은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예요. 버크셔 지방에 때마침 여름이 한창이었고 광대한 고옥에 혼자 있었다. 원래는 식성이 까다로운 편이었던 그도 이제는 종이꾸러미에 쌓인 실버컵 식빵에 깡통에 든 콩조림과 미국 치즈만으로 식사를 했고 이따금 손질 안 된 정원으로 나가 조용히 공연히 조심하는 척하며 가시돋친 나무가지를 들고 나무딸기를 따먹기도 하였다.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원 속에서의 어떤 자연 속에서 딸기를 따먹거나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조우가 이제 여기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쭉 나오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안식처 역할이고, 그 밑에 나오죠? 이 야생적이고 황폐한 상태의 낡은 집은 허조구의 영혼의 객관적 상징물, 아까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그가 자신의 집에서 질서를 적절히 잡기 시작하도록 회복하고 있다. 이 포터라는 비평가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선을 붙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허조구가 이제 그런 것들, 자연에서 좀, 그러니까 도시에서 한 발 떨어졌을 때 모습. 그러니까 이 도연명도 물러나는 거죠. 환경에서. 그래서 이제 밑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잡시에서, 판에서, 벼슬살이가 내 소망이 아니고, 본업은 뭐예요? 밭가리와 양잠이었다. 밭가리와 양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잠은 뽕나무잖아요. 뽕나무를 보면, 이 또자의 나무 목자거든요. 이 오디가 너무 맛있으니까 또 갔다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오디 있잖아요. 뽕나무에. 네. 그런 나무란 뜻이에요. 오디가 뭐가 맛있나요? 오디가 맛있잖아요. 단맛이 별로 없는데. 아니 그래도 뭐 어렸을 때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11쪽으로 가면 그래서 도연명이 부패로 오염된 정치에서 탈피해서 전원으로 돌아가요. 이상향을 실천하는 것처럼 허조도 그렇다는 거예요. 루디빌 고옥으로 돌아가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분석을 했는데, 여기 지금 허조구의 309, 310쪽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일부만씩만 인용을 했는데 이게 너무 유사한 거예요.
보세요. 그의 집은 마을에서 2마일 떨어진 산속에 있었고 버크셔 지방의 싱싱한 여름 날씨는 아름답기만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공기가 어쩌고. 그 다음에 정원이 어쩌고 막 나와요.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미줄을 쓸어버렸고 뭐 불을 피우는 것이었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허저구에 되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정말 잘 나왔잖아요. 읽어보면. 그래서 이 허저구도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 돌아가는 장면, 귀걸에서 장면하고 유사하거든요. 저 멀리 나의 집 대문과 지붕이 보이자 기뻐서 뛰었다. 머스마이가 길에 나와 나를 막고 어린 자식은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뜰 안에 세 갈래 작은 길은 온통 잡초에 덮여 황폐했지만 어쩌고저쩌고. 이제 가자마자 이제 보죠.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가니까 술단지에 아내가 벌써 술을 딱 준비하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술잔을 끌어서 술을 마시고 뭐 미소를 짓고 뭐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안빈낙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두 개의 장면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허저구와 도연명을 비교하면 허저구와 도연명 모두 어때요?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원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허저구를 반겨주는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읽어보면 없어요. 이혼하고. 근데 도연명 같은 경우는 머스마이, 어린 자식, 아내가 막 반겨주죠. 또 도연명은 아내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국화주도 마셔. 유유자적. 그런데 허저구는 그동안 손보지 않던 곰팡내가 물씬한 집을 청소하고 끊긴 전기를 수리하고 또 전원을 즐길 여유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그게 325라고 써있죠? 조용히 숲속을 거닐면서 뭐 이렇게 쭉 보는 모습이 나와있고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물을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죠? 정신적인 어떤 혼란을 상징하는 상징들이에요, 상징들. 그걸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편지 쓰기는 그 밑에 단락이 나오죠. 자신의 자아를 지켜나가기 위한 수단이다.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용문 밑에 이처럼 허저구의 편지 쓰기는 내면 세계와 존재 의미를 발견하는 데까지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면적 이상향의 추구의 수단으로 편지를 사용한 거예요.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내면적 이상향.